일본을 떠나야 해요. 더 이상 이곳에선 살 수 없어요. 매일 밤 자는 것이 두려워요. 내일 아침 깨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거든요. 지난달 도쿄 시내 한 카페에서 들은 대화입니다. 지금 일본 전역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예전의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언제 큰 재앙이 닥칠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규슈 미야자키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강진 이후 일본 기상청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30년 내 난카이 해구 대지진 발생 확률 70에서 80%. 이 한마디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오직 하나,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입니다. 도쿄 전철에서는 이제 지진 알림 앱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매주 대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비상식품과 생수가 품절되기 일쑤고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아파트 가격은 급락하고 반대로 지진 위험이 낮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 직장, 고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가장 가깝고 지진도 거의 없잖아. 많은 일본인들이 이제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과거 역사적 갈등이 있던 이웃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에 대한 공포는 국경과 역사를 초월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지진의 위험도 적고 무엇보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서양 국가들보다는 적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상을 일시적 해외 거주라고 표현하며 진정시키려 하지만 실상은 많은 일본인들이 돌아올 생각 없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공항행 비행기는 항상 만석이고 한국 부동산 업체들은 일본인 고객 유치를 위한 특별 상담 창구까지 개설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지금 사람들은 삶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시나가와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타나카 히로시라고 합니다. 36살의 평범한 일본인으로 도쿄의 대형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지난해 9월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그렇듯 저 역시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는 단지 지진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 피난처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내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작된 한국 생활에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경험들,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솔직히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국가 간의 오해와 선입견이 어떻게 깨지는지,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는지 함께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께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우수함과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이 채널의 좋은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잡한 야마노테선을 타고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한 후 동료들과 이자카야에서 한잔하고 귀가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지진은 사실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십 번의 지진을 경험했고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을 받았습니다. 책상 밑으로 숨고 머리를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 있게 대피하는 것은 모든 일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진 소식에 무감각했습니다. 도쿄에서 살면서 진도 4에서 5 정도의 지진을 겪어도 또 지진이구나 하고 넘기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는 도쿄 시내 회사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건물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사무실의 책장이 쓰러지고 컴퓨터가 떨어지는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인들의 지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지진에 잘 대비된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2025년 초 일본 전역을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전철 안의 모니터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기상청, 난카이 해구 대지진 발생 확률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텔레비전을 켜자 모든 채널에서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이 나와서 난카이 해구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전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도쿄를 포함한 일본 대부분의 도시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쓰나미로 인한 인명피해도 막대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사회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는 사재기 행렬이 늘어섰고 대피소와 방제용품 판매점은 붐볐습니다. SNS에서는 일본을 떠나야 한다는 글들이 급증했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주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중 몇몇이 사직서를 내고 홋카이도나 아오모리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상사도 갑자기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미야자키에서 또다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번에는 소규모 쓰나미까지 발생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이사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아내도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곧바로 동의했으니까요. 문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동한다면 홋카이도나 동북 지방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곳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해외라면 어디가 좋을까요? 영어권 국가들은 비자 문제가 복잡하고 유럽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국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어때?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지진이 거의 없잖아. 솔직히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본 반일 시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등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한국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한대. 서울은 지진도 거의 없고 IT 기업들도 많아서 너 같은 개발자에게는 취직 기회도 많을 거야.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긴급 상황에 일본으로 돌아오기도 쉬운 한국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우리는 빠르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의 주택시장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도쿄와 비교했을 때 서울의 주거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은 도쿄보다 저렴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결국 한강이 보이는 마포구의 아파트를 단기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 직장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일하던 회사가 서울에 지사가 있어서 한국지사로의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한국지사로의 이동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1년 계약으로 1년 후에는 다시 도쿄로 복귀하거나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학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과 딸을 위해 서울의 국제학교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들이 여러 곳 있었고 일본인 학생들도 많이 다닌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한국행을 결정하고 출발하기까지의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언어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 구조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 단어와 발음은 완전히 달랐고 한글은 제게 완전히 낯선 문자였습니다. 출발 전 한 달 동안 기초적인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는 한국 사회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일본 미디어에서는 한국의 반일 감정에 대해 자주 보도했고 저는 그런 뉴스만 보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에게 적대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한국인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반일 시위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가면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부담이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마지막 짐을 정리하던 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빛나는 도쿄 타워가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모든 추억과 인연이 이곳에 있는데 이렇게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일본 전역을 뒤흔든 지진 공포를 생각하면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기보다는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이자카야에 들러 마지막 일본 술을 마셨습니다. 20년 넘게 단골로 다녔던 곳이라 주인과는 친구처럼 지내왔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 요즘 그런 사람들 많더라. 근데 정말 괜찮을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는데. 주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걱정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주인은 의외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요즘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 다들 친절하고 좋던데. 아마 괜찮을 거야. 걱정 말고. 그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출국 당일, 나리타 공항은 예상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특히 한국행 비행기 탑승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일본인 승객들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의외였습니다. 줄에 서 있는 동안 앞에 있던 중년 부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지진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산으로 가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도시니까 언제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산이 살기 좋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자 옆자리의 일본인 청년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IT 기업에 취직해서 서울로 간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저는 오히려 기대돼요. 그의 밝은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넓은 고속도로, 그리고 공항 주변에 정돈된 환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을 떠나 개발도상국으로 온다는 느낌보다는 다른 선진국으로 이동한 느낌이었습니다. 인천공항 터미널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효율적인 동선 설계, 최첨단 기술의 적용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리타 공항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동안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과 로봇 안내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입국 심사 부스에 도착했을 때 잠시 긴장했습니다. 외국인 입국 심사관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도쿄에서 왔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의외로 심사관은 친절한 미소와 함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불편한 시선이나 차가운 태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에게 마포구의 주소를 보여주자 그는 영어로 일본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도쿄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의외로 택시 기사님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아, 도쿄. 좋은 도시죠.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서울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지진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진이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한국은 지진이 거의 없어서 다행이에요. 택시기사님의 자연스러운 대화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도시 풍경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았지만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의 배치는 도쿄보다 더 계획적으로 보였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창밖으로 보이는 주요 건물들과 지역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63빌딩이에요. 저쪽은 여의도 금융지구고요. 우리가 지금 건너는 다리는 마포대교입니다. 이런 친절한 설명이 새로운 도시에 대한 첫인상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마포구의 임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건물 로비에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호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내부도 최신식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월패드를 통한 각종 제어 시스템, 바닥 난방, 자동환기 시스템 등 일본의 아파트보다 훨씬 첨단화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한국의 아파트는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거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난방 시스템은 한국의 자랑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보기 힘든 넓은 공원과 깨끗한 강가의 풍경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피곤한 상태였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커 가족과 함께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의 대형마트는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코너는 규모가 엄청났고 가격도 일본보다 전체적으로 저렴한 느낌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모든 상품 설명이 한글로 되어 있어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비슷해 보이는 제품들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결국 구글 번역 앱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한글을 번역해가며 쇼핑을 했습니다. 계산대에서도 언어 문제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이 무언가를 물어봤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어를 잘 못해요라고 영어로 말하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손짓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포인트 카드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주변 사람들의 친절한 태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곳을 찾다가 일본어 메뉴판이 있는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종업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저희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일본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일본 손님이 많이 오셔서 일본어 메뉴도 준비했어요. 이런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종업원은 틈틈이 다가와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한국 음식 먹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의 맛에 가족 모두 만족했고
특히 다양한 반찬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날 밤, 새 아파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보았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 경험한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 생활이 시작된 지 단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인상만큼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에게 적대적일 것이라는 제 걱정은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언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국 지사에 출근하게 됩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어떨지, 동료들은 일본인인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여전히 많은 질문과 불안이 있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현대적이며 외국인에게 친절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 생활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지사로 출근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도쿄의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혼잡도는 비슷했지만 지하철 내부는 도쿄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지하철 내 와이파이와 5G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지하철이 터널을 지날 때마다 신호가 끊기곤 했는데 서울에서는 전 구간에서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하철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거나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시간 열차 정보뿐만 아니라 역 주변 정보, 날씨,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안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제공되어 외국인인 저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인사팀 직원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타나카님, 환영합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고 이것이 첫 번째 놀라움이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저를 사무실 곳곳을 안내해 주었고 한국의 직장 문화와 일본과의 차이점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회사 문화는 수직적인 면이 있지만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라 좀 더 유연한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 한국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요. 이어서 팀원들에게 소개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대부분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일부는 간단한 일본어 인사말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모두가 매우 친절하고 열린 태도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팀장은 타나카 씨의 경험이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오전 중에는 회사 시스템과 업무 환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IT 기업의 첨단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수준이 일본 본사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회의실마다 설치된 스마트보드와 화상, 회의 시스템, 직원들이 사용하는 최신형 노트북과 태블릿 등 하드웨어 면에서도 앞서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 덕분에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의 전환이 매우 유연했고 업무 효율성도 높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저를 근처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타나카 씨, 한국 음식은 어떤가요? 매운 음식을 드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매운 음식에 약한 저는 조금 걱정되었지만 동료들은 친절하게 덜 매운 메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국인 동료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놀라웠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고 일본 문화, 음식, 애니메이션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동료는 도쿄에 여러 번 갔었는데 정말 좋은 도시예요. 지진 상황이 빨리 안정되면 좋겠네요. 라며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한국지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의는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서 진행되었고, 문서도 한글로 작성된 것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팀원들이 중요한 내용은 항상 영어로 다시 설명해 주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동료들의 일에 대한 열정과 속도였습니다. 회의는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정된 사항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일본 기업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길고 여러 단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 지사는 더 신속하고 유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은 한국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퇴근 후 팀장이 저를 포함한 몇몇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회식 문화가 있어 익숙했지만 한국의 회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분위기가 더 자유롭고 편안했습니다. 팀장과 직원들 사이의 위계가 회식 자리에서는 상당히 완화되었고,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국 소주를 처음 마셔봤는데 일본 사케와는 다른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팀장은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다른 팀원들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달라며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회식이 늦게까지 이어지지 않고 적당한 시간에 끝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팀장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라며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회사의 회식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첫 출근 날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상과 달리 한국 회사의 분위기는 매우 개방적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술력과 업무 효율성 면에서 일본 본사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첫날 경험한 한국 회사의 모습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첫 출근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오늘 동네를 둘러보며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트의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 내가 일본인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도와주더라. 아이들도 학교 면접에 다녀온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그리고 학교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첫날의 경험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첫날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좋아. 사람들이 친절하고 기술 인프라는 일본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 친구는 의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뉴스에서는 한국이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하던데. 저는 솔직하게 답장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 실제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고 친절하게 대해줘. 이 대화를 나누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만으로 다른 나라와 문화를 판단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 온 지 불과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와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전에 아파트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도쿄에서도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거든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웠습니다.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분위기가 좋았을 뿐 아니라 디지털 주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메뉴를 보고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 설정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한국어를 못하는 저도 어려움 없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카페 안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속도도 매우 빨랐고 테이블마다 전원 콘센트가 있어 디지털 노마드 환경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카페도 물론 좋지만 한국의 카페는 디지털 환경과 편의성 면에서 한 단계 앞서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경쟁력 세계 8위, 일본은 28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5G 네트워크 보급률, 디지털 정부 서비스, 핀테크 기술 등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고 대부분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도 디지털 광고판과 안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이 왜 디지털 강국으로 불리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첫날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업무 환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지사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는 일본 본사의 프로젝트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팀장은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실험하는 문화가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과 혁신 문화가 한국 IT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곳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출퇴근 경로도 익숙해졌고 집 주변 상점들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는데 강변을 따라 조성된 넓은 공원과 자전거 도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공원은 많지만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공원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중간중간에 스마트 정보 키오스크가 있어 날씨, 대중교통 정보, 주변 시설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전거 대여도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특히 공원의 깨끗함과 안전함에 감탄했습니다. 도쿄의 공원들도 좋지만 여기는 더 넓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네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 한국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했는데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놀랍도록 효율적이었습니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QR코드를 받아 현장에서 스캔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일본에서 비슷한 행정 절차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방문해야 하고 종이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했는데 한국은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로 처리되어 편리했습니다. 직원은 한국은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모든 행정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죠 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정부24라는 앱을 통해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부터 세금 납부, 복지 서비스 신청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도장과 팩스에 의존하는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였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고열로 아파서 근처 종합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걱정이 되어 서둘러 병원에 도착했는데 접수 과정이 놀랍도록 간편했습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권만 제시하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증상을 선택하고 보험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진료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대기실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어 실시간으로 대기 상황과 예상 시간을 보여주었고 스마트폰으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로 소통해 주셨고, 진료실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모든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가 즉시 디지털화되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방전도 디지털로 발급되어 근처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잘 된 시스템 중 하나예요. 모든 병원과 약국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도 물론 뛰어나지만 디지털화와 효율성 면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느낀 것 중 하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현금 없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편의점부터 대형마트, 레스토랑, 택시, 심지어 전통시장의 작은 노점상까지 모바일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페이를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카카오페이도 등록했는데 정말 편리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도 매우 발달되어 있어 계좌 개설부터 송금, 환전까지 모든 금융 업무를 앱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 사용이 많고 모바일 결제 인프라가 한국만큼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은 일본에 여행 갔을 때 현금을 많이 준비해야 해서 불편했어요. 한국은 이제 현금 없이도 완벽하게 생활할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핀테크 기술과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빠른 인터넷 속도와 디지털 인프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숍, 식당, 공원, 지하철 등 어디서나 고속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었고 오지 네트워크의 품질도 일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언젠가 한강공원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봤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500메가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한 공공 와이파이의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뛰어난 디지털 인프라 덕분에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고 화상회의나 대용량 파일 전송도 문제없이 가능했습니다. 회사의 한국인 동료는 한국은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는데 그만큼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았어요. 특히 초고속 인터넷은 한국의 자랑 중 하나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홈 기술도 일본보다 한 단계 앞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대한 아파트에는 월패드라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조명, 에어컨, 난방, 보안 시스템, 심지어 가스밸브까지 모두 하나의 패널에서 조작이 가능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외출 중에도 앱으로 집안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가전제품을 켜고 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에너지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실제로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한국의 아파트들은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거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들은 더욱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주택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스마트홈 기술의 보급률과 통합 수준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도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고 깨끗했으며 버스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통합 카드 시스템이 편리했는데 하나의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대중교통 정보는 실시간으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어디서든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시스템도 매우 발달되어 있어 앱으로 쉽게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한강변을 자전거로 달리는 것이 즐거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택시 서비스도 매우 편리했는데 카카오 택시 앱을 통해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었고 도착 시간과 요금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중교통도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디지털 통합과 실시간 정보 제공 면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와 서비스도 놀라웠습니다.
거의 모든 식당의 음식을 배달로 주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커피, 생필품, 식료품까지 앱으로 주문하면 빠르게 배달해 주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앱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특히 배달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내에 음식이 도착했고 배달원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배달 서비스가 있지만 한국만큼 다양하고 빠른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쿠팡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다음날 배송되었고 심지어 일부 상품은 당일 배송도 가능했습니다.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정말 편리한 서비스였습니다. 한국인 동료는 한국의 배달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것을 문 앞까지 배달받을 수 있죠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관은 최첨단 스크린과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VR 가상현실과 AR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과 함께 방문한 롯데월드 테마파크에서는 AR 기술을 활용한 게임과 VR 어트랙션을 체험했는데 아이들은 물론 저까지도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게임 산업도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게임 체험관에서는 최신 게임을 체험할 수 있었고 e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e스포츠의 본고장이라고 불릴 만큼 게임 문화가 발달해 있고 전용 경기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첨단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한국은 친환경 기술과 정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기버스와 전기차 충전소가 인상적이었고 대형 건물들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스마트 쓰레기통이었는데 이는 쓰레기 양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압축하고 수거 시간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사의 한국인 친구는 한국은 최근 환경 문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스마트 그린 기술을 도입하고 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새로운 친환경 기술의 도입 속도는 한국이 더 빠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과 도시 계획도 매우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은 독특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아름다운 건축물이었고 내진 설계도 매우 우수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진 위험이 낮은 지역이지만 최근 건물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 같은 초고층 빌딩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첨단 건축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한국의 신도시 개발 계획도 인상적이었는데 스마트 시티 개념을 도입하여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했을 때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 쓰레기 수거 시스템, 자율주행 셔틀,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등 미래 지향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건설 분야 전문가인 한국인 친구는 한국의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초고층 빌딩과 복합단지 건설 기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죠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를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여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속도와 새로운 기술 수용력은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국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지진의 위험을 피해 임시로 머물 곳으로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제 인식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저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매력에도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 불편함이 많았지만 회사의 지원으로 한국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기초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어가 늘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인들과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저와 가족 모두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많아 걱정했지만 점차 입맛에 맞는 다양한 한국 요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 불고기, 비빔밥 등 풍부한 맛과 향을 가진 한국 요리는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효식품을 많이 사용하고 채소와 고기의 균형이 잘 맞춰진 한국 음식은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식당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가격에 푸짐한 양을 제공했고 기본 반찬이 다양하게 나와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과 친해지면서 주말에 함께 식사를 하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함께 먹으며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먹방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인 친구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직접 함께 먹지 못해도 먹방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경험을 나눌 수 있죠 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식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한 한국의 카페 문화도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서울 곳곳에는 독특한 테마와 분위기를 가진 카페들이 많았고 커피 품질도 매우 높았습니다. 일본에도 물론 좋은 카페가 많지만 한국의 카페들은 더욱 트렌디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카페를 찾아가는 것이 즐거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도 저와 가족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하니 그 매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가족 모두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높은 제작 품질과 다양한 장르,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저희를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콘텐츠의 파급력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 기생충 같은 작품들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문화적 창고였습니다. 한국인 동료는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가치관을 담은 소프트 파워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통해 우리 문화를 접하고 있죠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게 된 국제학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도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코딩, 로봇공학, AI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강조되었습니다. 일본의 교육도 물론 우수하지만 한국의 교육은 더욱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학부모들의 교육열이었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한국 부모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매우 적극적이에요. 덕분에 한국의 학생들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에 대한 태도와 열정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은 매우 열심히 일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인들의 신속함과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 기업이 의사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한국 기업은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한국 기업의 빠른 성장과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팀장은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디지털화를 경험하면서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의 강점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진 역사를 들으며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적응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 사회의 강한 공동체 의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돕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집단적 대응력과 시민의식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일본과 비슷한 면도 있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첨단 기술과 트렌드를 수용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 전통 의례를 지키고 전통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가족 안에서 젊은 세대는 최신 디지털 기기와 트렌드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한국은 빨리 변하는 사회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전통과 가족 가치를 중요시해요. 이런 균형이 우리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자연 환경과 계절의 아름다움도 저희 가족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봄에는 벚꽃과 진달래가 만발한 공원,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과 바다, 가을에는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덮인 산들. 한국의 사계절은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서울 근교의 산과 공원을 찾아 하이킹을 즐겼습니다. 특히 북한산, 남산, 관악산 등 서울 주변의 산들은 접근성이 좋고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등산에 대한 열정도 인상적이었는데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전문 등산복을 차려입고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한국인들에게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자 삶의 일부예요. 산에서 자연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정상에서 도시락을 나누는 것이 큰 즐거움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문화체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전통시장 방문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광장시장, 통인시장 등 서울의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와 다양한 상품,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떡볶이, 호떡, 녹두전, 빈대떡 등 맛있는 한국 길거리 음식들은 우리 가족의 주말 나들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외국인인 저희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가끔은 시식도 권해 주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시장은 더 활기차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전통시장은 한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문화의 중심지예요. 요즘은 젊은 세대도 전통시장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생활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은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따뜻한 감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거리감이 있던 이웃들과 동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가족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주는 모습에서 이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 아주머니는 종종 집에서 만든 김치나 반찬을 나누어 주셨고 회사 동료들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는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더 빨리 적응하고 편안함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지만 일단 친해지면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의 문화죠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가 되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를 제2의 고향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있었지만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의 위험을 피해 임시로 머물 곳으로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저와 가족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개방적인 태도가 저희 가족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큰 이유였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적대감을 경험한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국가 간의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6개월 정도 지난 무렵 저는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진 때문에 한국에 간다고 정말 괜찮겠어? 라며 걱정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 생활 어때? 정말 그렇게 좋아?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저처럼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한국이 일본보다 덜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런 선입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야. 특히 디지털 기술은 일본보다 앞서 있어. 그리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본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 처음에는 놀라워하던 친구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실제로 한국 방문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 본사의 동료가 업무차 서울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한국에 처음 왔고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하며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남의 첨단 빌딩들, 빠른 인터넷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 효율적인 대중교통,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 하루 만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타나카 씨, 정말 놀랍네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지 몰랐어요. 사실 좀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편리하고 현대적이에요. 그는 특히 한국의 카페 문화와 식당의 서비스에 감탄했고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귀국하기 전날 저녁,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너무 다르네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6개월 전에 느꼈던 것이니까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국가 간의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지만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접 만나고 교류해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빠른 변화 수용력, 효율성 추구는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섬세함과 품질에 대한 집착,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한국이 참고할 만한 부분일 것입니다. 두 나라가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발전해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한국인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그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일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에 여행 가서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일본의 섬세함과 예의 문화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다른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문제와 일반 시민들의 교류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큰 위안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교류와 이해를 통해 더 밝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와 문화의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지진의 위험을 피해 임시로 머물 곳으로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저와 가족에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왔던 한국 지사 근무가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 할지. 아이들은 이미 한국 학교와 친구들에 잘 적응했고 저 역시 회사에서 만족스러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저희 가족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지진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과 삶의 질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결정에 일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아직도 지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저처럼 한국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일본에서도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난민에서 시작된 이주가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미디어에서는 이를 한국 이주 열풍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다양한 문화적 경험 등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며 지진 대비책을 강화하고 귀국 장려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지만 이미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한 많은 일본인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이 지난 후 저는 일본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어. 한국은 단순히 지진에서 도망친 피난처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문화를 발견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열정,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 나라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 기회가 된다면 너희도 꼭 한국을 방문해봐. 틀림없이 생각이 바뀔 거야. 이 메시지에 친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호기심을 보였고 몇몇은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변화했으니까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고 교류하면서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더 넓은 시야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와 가족은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고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이곳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 달, 아니 1년만 지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 당분간 계속 머물 계획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아내도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한국의 첨단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장점을 일본에 알리는 민간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와 실제 경험은 너무나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갈등과 정치적 문제로 인해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 시민들 사이의 교류와 이해가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인인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것처럼 양국 시민들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의 위협 때문에 시작된 이주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 인프라, 편리한 생활 환경, 다양한 문화적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선택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일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과 레스토랑이 증가하고 일본인 커뮤니티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가 증가할수록 양국 간의 이해와 존중도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불안과 편견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문화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디지털 전환과 혁신 문화는 일본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전통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변화와 혁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은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는 문화가 있어 디지털 시대에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양국 모두 장단점이 있고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런 상호 학습과 교류가 두 나라 모두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시작된 저의 한국 생활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저와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배운 가치들은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일본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다른 나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진실과 아름다움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한국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는데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